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김익택 수석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수치로 다가오지 않는지, 어떻게 의미 있는 수치로 다가가게끔 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익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과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목표가 단순하게 이익이라든가 성장성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 경쟁사의 그리고 자사 그리고 혁신 목표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표가 전체 어떤 구조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만 목표가 자기의 성과 목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장에 대한 겁니다. 시장은 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바로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1976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설립한 핸더슨 회장은 안정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그런 안정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항상 세 개의 회사가 전체 마켓 쉐어의 80% 이상을 점유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라고 한다면은 1위 기업은 80%를 점유하는 1위 기업과 2위 기업과 3위 기업의 시장 배분 기준은 4대 2대 1의 1로 비율로 또 시장은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법칙은 2012년 다시 재검증이 나섭니다. 전 세계 업종별로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쭉 분석한 결과 똑같이 유효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산업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사의 성장률입니다. 산업의 성장률보다 자사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를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의 성장률보다 우리의 성장률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많은 고객,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사용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장 목표 자체, 산업의 성장률보다는 자사의 성장률을 더 높게 설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 상대를 어떻게 고를 거냐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73대 2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을 경쟁 상대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73대 1이라고 하는 수치는 병사들이 1대1 전투를 할 때, 비행기가 1대1로 전투를 할 때 얻어진 법칙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난체스타 전략에서 나온 법칙의 수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73대 1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과 그 범위 밖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1.73대 1의 마켓시어 이상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고객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고객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고객이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요소 자체가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1.7대 1 범위 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경쟁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공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시어를 기준으로 자사보다 1.7대 1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쟁사를 경쟁 상대로 선택하는 게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 목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점유율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장에서 강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장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점유율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를 딱 선정을 했을 때
경쟁 상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 40%고 우리가 25%라고 한다면은 5년 후에 경쟁 상대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가지고 연평균 20% 성장을 하면은 5년 후에 40%인 경쟁 상대를 우리는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에 필요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0%를 연 5년 동안 연승하게 되면은 약 5배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보다 약 2.5배의 생산 능력을 가져야만 그런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있고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매출 100억을 달성하는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자금을 알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산 총계가 50억이라고 한다면은 매출 100억을 달성하는데 5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총자산 회전율은 바로 이 회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고 자산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총자산 회전율의 역수, 즉 다시 말해 위회전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매출액 하게 되면은 그게 그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총자산 회전율이 2회전이고 매출 100억에서 120억, 20억을 더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0억 증가에 따른 자산이 얼마만큼 더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 2회전의 역수 2분의 1을 20억 매출에 곱해주면 10억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억의 매출을 추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인 10억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익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내부 유보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이익 중에서 배당을 뺀 나머지가 내부 유보액입니다. 두 번째, 재무구조에 변동이 없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유보액만큼 유보액의 부채 비율을 곱한 폭만큼 차입을 해도 재무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조달은 순이익과 배당 성향을 뺀 내부 유보액, 그 다음에 차입금으로 재무구조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차입금으로 조달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증가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회계적으로 자산의 운용, 즉 다시 자산 항목과 자금의 조달, 즉 부채와 자본 항목은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운용, 필요 자금과 자금의 조달액을 일치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성장률은 곧 지속 가능 성장률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배당 성량, 부채 비율 이유로 구성된 식을 전체를 지속 가능 성장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속 가능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재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돈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치를 지속 가능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 성장률은 기업의 내적인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금의 운용과 자금의 조달을 일치시키면은 성장률은 바로 지속 가능 성장률과 일치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의 대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률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쭉 산출을 해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산출한 결과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4%에서 7.1%, 2013년 7.6%로 대략 7%대의 지속가능 성장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제조업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9%, 2010년도 12%, 7.9%, 7.8%, 5.1% 점점점 성장 잠재력이 지속가능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과 지속가능 성장률이 일치된 상태에서 배당 성장이 제로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이익 난 것을 그대로 재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은 곧 총자산 영업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에서 가정평균 금리를 빼고 난 다음에 부채 비율을 곱한 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가정평균 차입금리보다는 커야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부채를 조달을 해도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부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가정평균 차입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나름대로 이익을 남기고 빚을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가정평균 차입금리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낮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금리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가 제조업의 중소기업 전체가 금리도 못 갚을 정도의 사업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속가능 성장률에 있어서는 제조기업이 내적 성장률이 여기 줄어들고 있고, 바로 사업 타당성 측면에 있어서는 중소제조업이 점점점 없거나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성과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장 목표를, 돈을 제대로 못 버는데 성장 목표를 달성할 거냐? 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성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 수익성을 창출해야만 성장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성장률의 함수를 그대로 다시 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매출액 100억, 매출액 순이익률 4%, 총자산 회전율 1.2%, 배당 성장 10%, 부채 비율 150%인 회사가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회사의 지속가능 성장률은 10.8%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수익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한계가 10.8%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20% 높게 잡았습니다. 20% 높게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20%에 상응하는 자금을 조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부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150%, 평균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부채 비율을 항상 표준적인 기준이 10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190%의 부채 비율도 더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190%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배당 성장도 10%를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나머지는 뭐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을 높이거나 매출액 순이익률을 높여야만 성장률 20%를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을 높인다는 것과
매출액 순이익률을 높인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총자산 회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산이 일정하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매출을 높여야만 총자산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바로 매출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을 4%에서 6%로 높인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매출액을 높임과 동시에 그만한 원가를 절감해야 6%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장 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도 줄여야 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마케팅 전략도 영업 전략도 철저해야 되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산 활용 전략이라든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든가 비효율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도 동시에 전개해야만 20%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장 목표, 즉 다시 말해서 총자산 회전율을 높이고 매출액 순이익률을 높이는 이 혁신 목표를 어떻게 각 부서에 전개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총자산 회전율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우리가 ROI라고 표현합니다. ROI 트리로 쭉 전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표를 다시 프로세스별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연구개발, 구매, 생산, 영업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기준은 각 프로세스의 각 부서 단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원가, 납기, 품질, 수량으로, 수량의 목표로 지표를 딱 전개하게 되면은 마케팅에서는 단위당 공헌이익, 제품 재고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시장 점유율, 이것이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설계 재료 비율, 원가 절감률, 바로 이제 V율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납기 준수율, 개발 리드 타임, 품질에 있어서는 초기 양산 수율, 그 다음에 수량에 있어서는 전체 신제품이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구매에 있어서는 재료 비율, 그 다음에 납기에서는 매입 채무 회전율, 구매 리드 타임, 입고 불량률, 이게 구매가 책임져야 될 지표들이고, 생산에 있어서는 단위당 제조 원가, 가동률, 생산 텍트 타임, 공정 불량률, 공장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율, 주문 리드 타임, 고객 반품률, 수주율, 이러한 지표들이 바로 각 부서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죠. 바로 이 지표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회사 전사의 이익 목표와 성장 목표에서 나온 지표들입니다. 즉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달성이 돼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성장과 이익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회사의 이익 목표와 성장 목표는 각 부서의 목표가 되고 바로 자신이 목표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다 이행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성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표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를 금방 매월 단위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그 다음에 연 단위로 이제 집계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붙여서 그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은 성과 개선 활동의 결과를 기회비용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극한의 목표, 극한의 능력 대비 실적 간의 차이, 신뢰한 목표 간의 실적 간의 차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이론적인 캐파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프로세스별로 마케팅의 가용 캐파, 생산관리, 생산, 출하, 품질관리, 영업에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캐파 미활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주 미달 손실, 라인 고장 손실, 불량 손실, 재고 손실, 그 다음에
수입 검사하면서 아웃된 것, 그 다음에 부실 채권으로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런 비효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전부 합치면은 바로 이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회사가 자원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기회비용을 측정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한번 이런 논리와 개념을 이용해서 기회비용을 측정해 보시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여러 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것을 종합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이런 지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산업의 성장률, 시장 금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자사의 성장률과 자사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분석하게 되고, 바로 산업에 대한 점유율 정보를 토대로 해서 1차적으로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점유율을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점유율에서 몇 년 후에 몇 프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그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성장률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자금이 필요한지 수익률 목표가 설정이 되고, 수익률 목표를 쭉 전개를 하게 되면은 ROI 트리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ROI 트리를 프로세스별로 책임 단위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빠끔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매 월말, 분기마다, 반기마다, 연말 이제 성과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 개선 활동을 이제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특히 기회비용을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 자산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측정해 보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점유율과 성장률, 성장성과 수익성, 수익성과 성과지표, 그리고 그 성과지표에 대한 담당 주체가 하나로 통합이 될 때 우리는 개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회사의 이익 목표와 성장 목표로 연결이 되고, 그걸 알 수 있을 때 바로 회사의 이익 목표와 성장 목표는 자기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전체를 알아야 이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하는 지표의 흐름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만 자기 목표가 조직 전체의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그렇고 목표를 전개하는 방법도 치밀해야만 각각의 개인들은, 조직들은 목표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목표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상황을 알게 되고, 상황 자체가 개인으로 하여금 동기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이 시점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